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 10시쯤 집안일 다 마치고 소파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것 같은 느낌. 뭐랄까요? 외롭다기보다는 허전한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텔레비전은 켜져 있는데 무슨 소리가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핸드폰을 들어봐도 딱히 누구에게 전화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마음 한구석이 스르륵 비어있는 듯한 그런 순간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항상 바빴고 사람들도 많았고 할 일도 많았죠.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직장 다니고 친구들 만나고 모임에 나가고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변이 조용해지기 시작하더군요. 자주 보던 친구가 요즘 좀 바빠서라며 연락이 뜸해지고 명절 때마다 만나던 친척들도 이제는 각자 사는 게 바빠서 모이지 않고 직장 동료들과의 모임도 은퇴하니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할 가족들도 각자의 삶이 있으니 늘 함께 할 수는 없더군요. 그렇게 하나둘 사람이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내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떠나는 걸까? 어떤 분들은 자책하기도 합니다.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좀 더 베풀었더라면, 지금쯤 주변에 사람이 더 많지 않았을까?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그 허무함은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정리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불필요한 관계들이 걸러지고, 억지로 맞추던 가면들이 하나둘 벗겨지고, 이제 진짜 나 자신을 만날 시간이 왔다는 신호입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고독한 존재다. 처음엔 이 말이 너무 냉정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다시 생각해보니 이것만큼 정직한 말도 없더군요. 우리는 결국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끝까지 함께하는 건 결국 나 자신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허무함은 어쩌면 축복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지 않고 오롯이 나 자신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이 온 것이니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 사람이 줄어드는 것을 자신의 실패로 여깁니다. 내가 인복이 없나 봐.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났나 봐. 내가 뭔가 부족했나 봐.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죠. 하지만 잠깐 생각해 보시죠. 20대, 30대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학교 동창, 직장 동료, 동네 이웃, 아이들 학부모 모임, 각종 동호회, 명함철이 두툼했고 휴대폰 연락처는 수백 개가 넘었습니다. 명절이면 카드를 주고받을 사람도 많았고 경조사 때마다 바쁘게 움직였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들 모두와 진심으로 가까웠습니까? 많은 경우 상황이 만들어준 관계였습니다. 같은 회사에 다녀서, 아이들이 같은 학교에 다녀서, 같은 동네에 살아서 그렇게 만난 관계들이었죠. 진짜 마음이 통해서라기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혹은 예의상 유지하던 관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퇴하고 나니까 진짜 친구가 누군지 알겠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부장이고 이사여서 나를 찾았던 사람들, 내가 직함을 내려놓으니까 연락이 뚝 끊기더라고요. 처음엔 서운했는데 나중엔 오히려 시원하더라고요. 이제 진짜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남았으니까요.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이 줄어드는 것은 여러분이 실패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이 진실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더 이상 억지로 웃을 필요가 없어지고 내키지 않는 모임에 의무감으로 나갈 필요가 없어지고 마음에도 없는 칭찬을 건넬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정신적 성숙이라고 불렀습니다. 젊을 때는 타인의 인정과 관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 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수백 명의 아는 사람보다 한두 명의 진짜 친구가 훨씬 소중하다는 것을요. 어떤 분은 이렇게 걱정하십니다. 그래도 사람이 너무 없으면 외롭지 않을까요? 물론 사람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억지로 만든 관계는 오히려 더 외롭게 만듭니다.
진심이 아닌 대화, 마음에도 없는 웃음, 서로를 견제하는 시선. 이런 관계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이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고독보다 훨씬 쓰라립니다. 그러니 지금 주변이 조용해졌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불필요한 관계가 정리되었구나. 이제 나를 위한 시간이 생겼구나.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이 찾아왔구나. 이것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얻은 것입니다. 진짜 나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얻은 것입니다. 3. 쇼펜하우어가 본 인간의 본성.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는 하는 말이 참 솔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비관주의자라고 부르지만 저는 그가 오히려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인간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했거든요. 포장하지 않고 미화하지 않고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좋은 사람이고 싶고, 이타적이고 싶고, 베푸는 사람이고 싶으니까요. 하지만 잠깐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의 선택들을 돌아보면 결국 나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나요?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내 이익과 친구의 이익이 정면으로 충돌하면 우리는 고민합니다. 물론 때로는 친구를 위해 양보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도 따지고 보면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나의 욕구, 나중에 도움받고 싶은 계산, 양심의 가책을 피하고 싶은 마음 같은 나 자신의 필요가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겁니다. 인간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 그래야 상처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에게 30년 지기 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젊을 때부터 함께 웃고 울며 지내온 사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유도 말하지 않고 만나자는 연락에도 답이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30년을 함께 했는데 이럴 수가 있나? 내가 뭘 잘못했나? 배신감이 든다. 밤에 잠도 안 오고 계속 그 생각만 하게 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라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 친구에게 지금 당신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긴 것뿐이다. 그 친구의 가족에게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수도 있고, 건강이 나빠졌을 수도 있다. 혹은 단순히 관계를 유지할 여력이 없어진 것일 수도 있다. 이것은 당신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인간 본성의 자연스러운 발현이다. 조금 냉정하게 들리나요? 하지만 이 시각이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상대가 변한 것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니까요. 사람은 상황에 따라 변한다. 그것이 인간이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관계의 변화가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 생활하실 때 정말 잘해주던 후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부장일 때는 부장님, 부장님 하며 따랐죠. 점심도 자주 같이 먹고 고민도 상담해주고 때로는 사비로 밥도 사주며 챙겨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은퇴하고 나니 그 후배가 연락도 하지 않습니다. 명절에 문자 한 통 없습니다. 처음엔 배신감이 듭니다.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 후배가 따른 것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직함이었다. 이것은 그 후배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직장이라는 구조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 누구나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우선시한다. 이 말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나도 현역일 때 윗사람에게 더 신경 썼으니까. 이렇게 인간 본성을 인정하면 더 이상 타인의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것입니다. 환상을 버려라. 인간을 너무 높게 평가하지 마라. 그래야 실망하지 않는다. 왜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반복적으로 상처를 받을까요? 쇼펜하우어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짚어줍니다. 우리가 상대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기 때문이다. 60대, 70대를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배신과 실망을 경험하셨습니까? 믿었던 친구가 뒤에서 안 좋은 말을 하고, 도와줬던 사람이 은혜를 모르고, 가족이 기대만큼 챙겨주지 않고, 이런 일들을 겪으며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잠깐
왜 상처받는 걸까요? 우리가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렇게 도와줬으니 당연히 고마워할 거야. 가족이니까 당연히 내 편일 거야. 이런 기대들이 무너질 때 우리는 아파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며느리에게 정말 잘해줬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집도 마련해주고 손주 봐주느라 몇 년을 자기 시간 하나 없이 살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음식 준비하고 아플 때 간병하고 정성을 다했죠. 그런데 손주가 학교에 들어가고 며느리가 직장을 다시 시작하면서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도 뜸해지고 주말에 오던 것도 한 달에 한 번으로 줄고 명절에도 친정 부모님과 번갈아 가겠다며 매년 오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며느리가 이럴 수가 있나?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친구들에게 하소연하고 아들에게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가족 관계가 더 나빠졌죠. 그런데 쇼펜하우어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며느리는 나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며느리도 자기 삶이 있습니다. 일도 해야 하고 친정 부모님도 챙겨야 하고 자기 시간도 필요합니다. 시어머니가 해준 것에 감사하지만 그렇다고 평생 빚진 것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 어르신이 내가 이만큼 했으니 당연히 이만큼 보답받아야 해라는 기대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 기대가 무너지니 상처가 된 거죠. 만약 처음부터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주는 것뿐이야. 며느리에게 어떤 보답도 기대하지 않아라고 생각했다면 상처받지 않았을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랜 친구에게 목돈을 빌려줬습니다. 친구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선뜻 빌려줬죠. 친구도 곧 갚을게, 정말 고마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갚지 않습니다. 연락하면 조금만 더 기다려줘라고 하고 나중엔 오히려 피하기 시작합니다. 우연히 만났는데 새 차를 타고 있더군요. 돈이 없다고 하더니 새 차는 샀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내가 믿었는데 배신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돈을 빌려줄 때 이미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을 염두에 뒀어야 한다.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친구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냉정하게 들리나요?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타인을 악하다고 비난하지 마라. 다만 인간의 본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게 기대치를 조정하라. 우리가 상처받는 것은 상대가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상대를 과대평가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선하고 감사할 줄 알고 보답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배은망덕하고 때로는 이기적이고 때로는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누군가 약속을 지키면 이 사람 괜찮네라고 생각하고 지키지 않으면 그래, 사람이 다 그렇지라고 넘길 수 있습니다. 상처받지 않는 비결은 애초에 너무 높은 기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 손해본다는 말 들어보셨죠? 많은 분들이 이 말을 위로 삼아 살아왔습니다. 그래, 내가 착해서 손해보는 거야. 하지만 그게 옳은 거니까 괜찮아.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말합니다. 무조건적인 친절과 희생은 관계를 망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내가 더 잘해주면 상대도 나를 소중히 여길 거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잘해줄수록 상대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합니다. 어머,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어떡해요? 하지만 2번, 3번 반복되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번에도 해주시겠죠? 이제는 부탁이 아니라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가 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섭섭해합니다. 왜 이번엔 안 해주세요? 관계의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베푸는 사람이 오히려 눈치를 보게 되고 받는 사람이 요구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제가 아는 한 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정말 마음이 넓은 분이었습니다. 아들 가족이 힘들다고 하면 돈을 보태주고 며느리가 바쁘다고 하면 손주를 봐주고 명절이면 혼자 음식을 다 준비했습니다.
가족인데 당연하지 하며 모든 것을 혼자 감당했죠.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아들도 고맙다고 하고 며느리도 미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돈을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손주를 봐주는 걸 권리처럼 여겼습니다. 명절에 음식이 조금 부족하면 어머니가 준비를 덜 하셨네라며 불평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몸이 아파서 명절 준비를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짜증을 냈습니다. 어머니가 안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냥 올해는 명절 모임 안 하는 게 낫겠네요. 섭섭함을 넘어 서운함이 가득한 말투였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해줬구나. 내 친절이 당연함이 되어버렸구나.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공짜로 얻는 것의 가치를 낮게 평가한다. 쉽게 얻을 수 있으면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의 희생이 너무 쉽게 주어지면 상대는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착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풀지 말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것은 선을 그으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할 수 없으면 명확하게 거절하라는 겁니다. 이번엔 도와줄 수 없어요.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저도 제 시간이 필요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상대가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것임을 알려주는 과정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착한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착하기만 한 사람은 무시당합니다. 하지만 선은 분명하되 존중받는 사람은 소중히 대접받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자신을 지키셔도 됩니다. 평생 남을 먼저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먼저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자기를 존중하는 겁니다. 쇼펜하우어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고슴도치의 비유입니다. 이 짧은 비유 속에 인간관계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서로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아파합니다. 그래서 다시 멀어집니다. 그런데 멀어지면 추워집니다. 그래서 다시 가까이 갑니다. 이렇게 반복하다가 고슴도치들은 결국 적당한 거리를 찾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서로를 따뜻하게 할 수 있으면서도 상처받지 않는 거리 말입니다. 인간관계도 정확히 같습니다. 우리는 외롭기 때문에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떨어져 있으면 외롭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흔히 거리를 잘못 이해한다는 겁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 사이에 무슨 거리가 필요해? 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니까, 오랜 친구니까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거리가 더 중요하다. 왜 그럴까요? 가까운 사람이기에 우리는 더 쉽게 가시를 드러냅니다. 가족에게는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친한 친구에게는 조심하지 않고 말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부 이야기입니다. 결혼 40년이 넘었는데 놀랍게도 여전히 다정합니다. 비결을 물었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영역을 존중합니다. 아내는 아내만의 시간이 있고 저는 제 시간이 있어요. 매일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반갑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슴도치의 지혜입니다. 가까우면서도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는 것. 함께하되 얽매이지 않는 것.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는다. 너무나 단순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이것만큼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이 기대하죠. 가족이니까 당연히 챙겨줘야지. 친구니까 내 편이 되어줘야지.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뭔가 보답해야지. 이런 기대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상대가 기대에 못 미칠 때 우리는 실망하고 상처받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의 비결은 많이 갖는 게 아니라 적게 기대하는 것이다.
이것은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상대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으면 작은 친절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자식이 셋입니다. 큰딸은 해외에 살고 아들은 지방에 살고 작은 딸만 같은 도시에 삽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습니다. 자식 셋이나 낳아놓고 결국 혼자 사네 하며 불평했죠. 그런데 어느 날 생각을 바꿨습니다. 자식들도 각자 살 길이 바쁜데 내가 뭘 기대하나. 그냥 건강하게만 살아줘도 고맙지. 이렇게 마음을 바꾸니 신기하게도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작은 딸이 일주일에 한 번 들르면 어머, 바쁜데 왔어? 고마워라며 진심으로 반겼습니다. 아들이 한 달에 한 번 전화하면 멀리서 전화까지 해주고 효자네라며 기뻐했습니다. 기대가 사라지니 모든 것이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대를 버리는 힘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기대하지 않을 때 오히려 관계가 좋아집니다. 외로움과 고독, 겉보기에는 비슷한 단어입니다. 둘 다 혼자 있는 상태를 말하니까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둘을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아니, 정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고통입니다. 원치 않게 혼자가 되었을 때,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었을 때 느끼는 텅 빈 느낌입니다. 나는 혼자다.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외로움을 만듭니다. 하지만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은 선택입니다. 스스로 원해서 혼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함께할 수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혼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혼자만의 시간에서 충만함을 느끼는 것, 그것이 고독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외로움은 내면이 비어있는 사람이 느끼는 공허함이고 고독은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이 즐기는 자유다.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은퇴 후 혼자 사십니다. 자식들은 모두 독립했고 배우자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외로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분은 전혀 외롭지 않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산책을 하고 돌아와서 책을 읽습니다. 점심을 먹고는 취미로 하는 수채화를 그립니다. 저녁에는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십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물으면 이렇게 답합니다. 전혀요. 오히려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젊을 때는 늘 바빠서 하고 싶은 것을 못했는데 이제는 온전히 제 시간이잖아요. 책도 실컷 읽고 그림도 실컷 그리고 이게 진짜 자유예요. 이것이 고독입니다. 혼자 있지만 충만한 상태.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워라.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다.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인간은 오직 혼자일 때만 진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가면을 씁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는 상대가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려 합니다. 착한 사람, 강한 사람, 유쾌한 사람. 역할을 연기합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어떤가요? 가면을 벗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드러냅니다. 웃고 싶으면 웃고, 울고 싶으면 울고,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그냥 멍하니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평가받지 않고, 누구에게도 맞출 필요 없이 온전히 나 자신으로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한 신사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늘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했어요. 회사에서는 상사 눈치, 집에서는 아내 눈치, 친구들 앞에서는 체면. 하루 종일 긴장하고 살았죠.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혼자 있으니 누구 눈치도 안 봐도 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니까요. 이게 진짜 자유더라고요. 맞습니다. 나이가 들어 혼자가 되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드디어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내면이 빈곤한 사람과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 내면이 빈곤한 사람은 혼자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할 것도 즐길 것도 몰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밖을 향합니다. 자극을 찾고 사람을 찾고 오락을 찾습니다. 이런 사람은 조용한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불안해서 텔레비전을 켭니다.
텔레비전도 심심하면 핸드폰을 만집니다. 하지만 하루를 돌아보면 남는 게 없습니다. 반면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깁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무궁무진한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읽을 책이 있고 생각할 주제가 있고 탐구할 관심사가 있습니다. 어떤 신사부는 80세가 넘었지만 매일 책을 읽습니다. 역사, 철학, 과학, 다양한 분야의 책을 섭렵하십니다. 배우는 게 즐거우니까요. 새로운 걸 알게 되면 기분이 좋아요. 아직도 배울 게 너무 많아서 시간이 모자랄 정도예요. 이분에게는 친구가 많지 않습니다. 모임에도 잘 나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냅니다. 하지만 전혀 외롭지 않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온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면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까요? 독서를 하십시오. 취미를 가지십시오. 사색하십시오. 무언가를 창작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외부의 자극은 줄어듭니다. 몸이 불편해져 밖에 나가기 힘들고 새로운 경험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때 내면이 비어 있으면 지옥입니다. 하지만 내면이 풍요로우면 천국입니다. 쇼펜하우어의 행복론은 마치 잔잔한 호수와 같습니다. 요란하지 않지만 깊이가 있고 화려하지 않지만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큰 물결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파도가 잦아든 고요함에 가깝다. 우리는 평생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려 애썼습니다. 큰 기쁨, 큰 성공, 큰 쾌락, 마치 폭포를 오르듯 무언가를 향해 끊임없이 헤엄쳤죠. 더 많은 돈, 더 높은 자리, 더 큰 집. 정상에 오르면 행복이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다른 풍경을 보여줍니다. 그런 것들은 한여름 소나기와 같습니다. 잠깐 시원하지만 곧 말라버리고 또다시 목이 마릅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샘물처럼 고요히 솟아나는 평온함 속에 있습니다. 아프지 않은 것, 이것은 건강을 잃어본 사람만이 아는 축복입니다. 걱정거리가 없는 것, 이것은 근심의 무게를 짊어져 본 사람만이 아는 안식입니다. 위협받지 않는 것, 이것은 세파에 시달려 본 사람만이 아는 평화입니다. 제가 아는 한 숙녀부는 시골 언덕배기에 작은 집을 짓고 삽니다. 마당엔 계절마다 다른 꽃이 피고 텃밭에선 소박한 채소들이 자랍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가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얼굴에는 햇살처럼 따스한 평온함이 서려 있습니다. 할머니,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물으면 이분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이렇게 답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손을 움직여 봅니다. 움직이네, 아프지 않네, 그럼 됐죠. 밥상에 앉아 김치 한 점 씹으면 아삭 소리가 나고 마당을 거닐면 다리가 나를 데려다 줍니다. 이게 다 제 것인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쇼펜하우어는 마치 깨달음을 주듯 말합니다. 행복의 비결은 찬장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릇을 작게 만드는 것입니다. 욕심이라는 그릇을 줄일수록 이미 가진 것들로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천천히 세어 보십시오. 큰 병 없이 오늘도 숨 쉬고 있다는 것. 이것은 어떤 재물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입니다. 비바람을 막아주는 집이 있다는 것. 이것은 하늘이 내린 보금자리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밥상에 올릴 양식이 있다는 것. 이것은 세상이 베푼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공기처럼 당연해 보입니까? 아닙니다. 이것들은 마치 사계절처럼 주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루하루가 선물인 것입니다. 비교는 도둑질이다. 서양 속담입니다. 그런데 이 도둑은 참 교묘합니다. 담을 넘지도 않고 자물쇠를 따지도 않습니다. 그저 우리 마음속에 슬며시 들어와 가장 소중한 것을 훔쳐갑니다. 무엇을? 바로 행복을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은 타인과 비교하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비교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는 순간 이상한 마법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 만족스러웠던 것들이 갑자기 초라해 보이고 내 것이 작아 보이고 내 삶이 부족해 보입니다. 우리는 참 신기하게도 비교질을 멈추지 못합니다.
자식을 비교합니다. 옆집 아들은 대학병원 의사라는데 우리 아들은 그저 그런 회사에 다니네. 그러면서 가슴 한편이 무너집니다. 경제적 상황을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1년에 2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던데 나는 작년에 제주도 1번 갔던 게 다야. 그러면서 내 삶이 초라해집니다. 비교하면 할수록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엔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산을 하나 넘으면 더 높은 산이 보이고 그 산을 넘으면 또 다른 봉우리가 나타납니다. 끝이 없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화려한 무대만 보고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무대 뒤 분장실의 땀과 눈물은 보지 못합니다. 저 사람의 집은 크고 웅장하지만 그 집을 유지하려고 매달 얼마나 빚을 갚는지 모릅니다. 저 사람의 자식은 번듯하게 성공했지만 명절에 1번 얼굴 보기도 어렵다는 걸 모릅니다. 저 사람은 늘 밝게 웃지만 밤마다 불면증 약을 먹는다는 걸 모릅니다. 우리는 남의 하이라이트 장면만 보고 내 삶에 편집되지 않은 일상과 비교합니다. 이 얼마나 불공평한 게임입니까? 쇼펜하우어는 마치 선생님이 제자를 깨우치듯 단호하게 말합니다. 비교를 멈춰라. 당장 멈춰라. 남의 텃밭을 기웃거리지 말고 당신의 정원을 가꿔라. 남의 밥상을 훔쳐보지 말고 당신의 상에 차려진 것에 감사하라. 비교를 멈추는 순간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안개가 걷히듯 마음이 맑아집니다. 어제까지 부족해 보이던 내 삶이 알고 보니 이미 충분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하나하나 빛을 내기 시작합니다. 평화가 마치 봄볕처럼 따스하게 마음속으로 스며듭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부모님의 노후를 위해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내 꿈을 접었고 배우자의 체면을 위해 내 마음을 숨겼고 회사의 실적을 위해 내 건강을 담보로 내놓았습니다. 항상 나는 맨 뒷전이었습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은퇴하면 마치 내일의 약속처럼 언젠가 올 그날을 기다리며 나 자신을 끝없이 미뤘습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우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묻습니다. 당신은 언제 당신 자신을 위해 살 것입니까? 80세가 되어서입니까? 90세가 되어서입니까? 아니면 죽기 직전에 병상에 누워서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합니다. 이제는 나 자신에게 친절해질 시간입니다. 아니,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나 자신에게 친절하다는 것은 먼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70세의 피아노 건반을 처음 만져보고 싶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서툰 손가락이 도레미파솔을 더듬거릴 때 그 떨림 속에 얼마나 큰 기쁨이 숨어 있는지 아십니까? 80세의 안녕하세요를 스페인어로 말하고 싶다면 당장 시작하십시오. 홀러라는 한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올 때 세상이 조금 더 넓어지는 그 짜릿함을 느껴보십시오. 이 나이에 무슨 하는 말은 이제 금지어입니다. 누가 뭐라 하든 우리 가슴이 뛴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처음으로 그림 물감을 짜서 캔버스에 붓질할 때 비록 색깔이 번지고 선이 삐뚤어져도 그 순간 우리는 예술가입니다. 처음으로 텃밭에 씨앗을 뿌릴 때 비록 손에 흙이 묻고 허리가 아파도 그 순간 우리는 생명을 키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몸을 소중히 대하는 것입니다. 이 몸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우리 자신을 여기까지 데려온 충직한 동반자입니다. 밤을 새우며 아이를 돌볼 때도 억센 일을 하며 등에 땀이 줄줄 흐를 때도 아파도 참고 또 참으며 버틸 때도 이 몸은 한 번도 우릴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충직한 동반자를 잘 돌봐줄 시간입니다. 아프면 쉬십시오. 약속을 취소하고 모임을 미루고 그저 따뜻한 방에 누워 가만히 몸의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피곤하면 한숨 주무세요. 시계를 보지 마십시오. 알람을 끄십시오. 눈이 저절로 떠질 때까지 몸이 원하는 만큼 푹 자십시오. 배가 고프지 않은데 점심시간이라고 억지로 먹지 마십시오.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것을 드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 모임에 억지로 나가지 마십시오. 안 가면 서운해할까봐, 예의가 아닐까봐 하며
마음을 속이지 마십시오. 정말 가고 싶지 않다면 정중하게 거절하십시오. 오늘은 집에서 쉬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권리입니다. 한 70대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좁은 아파트 발코니를 자신만의 작은 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그곳에 앙증맞은 화분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제라늄은 빨갛게 피어 있고, 페퍼민트는 상쾌한 향을 풍기고, 허브들은 바람에 살랑거립니다. 작은 등나무 의자를 하나 두고 낡았지만 아늑한 방석을 깔아놓았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반 여사님은 그곳에 앉아 차를 한 잔 우려냅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먼 산이 아침 햇살에 물들고 참새들이 지저귀고 세상이 천천히 깨어나는 그 순간, 그 30분 동안은 세상 그 무엇도 여사님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이 시간만큼은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게 해요. 손자가 와도, 전화가 와도, 택배가 와도 나중입니다. 이건 온전히 나만의 시간이거든요. 이 작은 의자에 앉아 차 한 잔 마시는 이 시간이 나한테는 어떤 여행보다 소중해요. 쇼펜하우어는 마치 오랜 친구가 충고하듯 말합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누가 당신을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맞습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세상도 나를 함부로 대합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면 세상도 나를 존중합니다. 이제는 나 자신에게 친절하십시오. 평생 충분히, 아니 넘치도록 희생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자격이 있습니다. 아니, 자격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남은 시간, 온전히 나를 위해 쓸 의무 말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쉬고 싶을 때 쉬고, 거절하고 싶을 때 거절하십시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평생 지쳐온 나 자신에게 건네는 마땅한 위로이자 사랑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노년을 가면이 벗겨진 시기라고 표현합니다. 젊을 때는 가면을 썼습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가면, 타인이 기대하는 가면, 강한 척, 유능한 척, 행복한 척, 수많은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생존을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가면을 벗습니다. 더 이상 직장이 없으니, 승진 경쟁이 없으니, 남에게 보이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으니, 처음에는 이것이 두려웠습니다. 가면을 벗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 아닐까? 하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가면 아래에 진짜 당신이 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노년의 축복이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강한 척 했어요. 아파도 아프다고 못하고, 힘들어도 힘들다고 못하고, 가장으로서, 남자로서 강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울고 싶으면 울어요. 이게 진짜 나더라고요. 가면을 벗으니 편안해졌습니다.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노년의 자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더 이상 가식적일 필요가 없다는 것,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 수 있다는 것. 젊었을 때는 욕망이 많았습니다. 돈을 벌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끝없는 욕망이 우리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욕망이 잦아듭니다. 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명예가 그렇게 간절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욕망이 사라진 자리에 평화가 온다. 맞습니다. 욕망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욕망이 사라졌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있는 것만으로도 괜찮아. 욕망 대신 만족이 왔습니다. 이것이 노년의 평화입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의 지혜를 빌려 고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찾아오는 고독,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허전함,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현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불행으로 여깁니다. 나는 실패했나 봐. 나는 인복이 없나 봐.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고독은 축복이다. 왜 축복일까요? 고독은 우리가 드디어 자유로워졌다는 증거입니다.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가면을 쓰고 연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독은 우리가 진짜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평생 바쁘게 살면서 놓쳤던 나 자신, 그 진짜 나를 드디어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고독은 내면의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책을 읽고 생각하고 창작하고 명상하며 외부의 자극이 아니라 내면의 충만함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결국 혼자 태어나 혼자 죽는다. 그 사이에 진정으로 함께하는 존재는 오직 나 자신뿐이다. 그러니 나 자신과 좋은 친구가 되어라. 여러분, 지금 혼자라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축하드립니다. 지금 막 가장 자유롭고, 가장 진실하고, 가장 품격 있는 상태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이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포옹하십시오. 이 조용함 속에서 우리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지고, 비로소 온전한 우리가 될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타인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 고독이라는 선물을 충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고독은 벌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부터 고독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시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이틀 뒤에 다시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